지금은 타이머가 꺼진 상태. 이대로 있다면 씨앗은 발아하지 않습니다. 타이머를 작동시킬 동물입니다. 겨울철 사냥은 헛개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헛개나무 씨앗의 자연 발화율은 3%. 그냥 뒀을 경우 거의 싹이 트지 않죠. 식물이 씨앗 껍질을 매우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냥에게 먹히면 발화율은 30%까지 올라갑니다. 사냥의 위액이 두꺼운 껍질을 얇게 만들기 때문이죠. 씨앗이 얇아지는 동안 동물은 움직이고 씨앗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동에 성공합니다. 씨앗은 어미 식물 곁을 떠나야 경쟁을 피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뒤에야 싹이 틀 수 있도록 타이머를 만들어 둔 것이죠. 결국 씨앗은 거름까지 덤으로 얻어 건강하게 싹을 틔우게 되죠. 이러한 씨앗의 생존 능력은 인간의 문명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원을 무너뜨린 나무. 최초의 씨앗은 새들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돌 위에서 싹튼 나무들은 물을 찾아 돌 틈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사원을 가르고 부쉈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나무들이 사원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무와 사원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사원도 무너지게 되어 있죠. 문명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는 나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전 세계 800여 종이 있는 무화과 나무. 새를 통해 씨앗을 퍼뜨렸듯 무화과 나무는 다양한 동물들을 이용해 씨앗을 퍼뜨립니다. 이 섬엔 약 150여 종의 무화과 나무가 자랍니다. 그중 이 무화과 나무는 특이한 곳에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땅바닥이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땅바닥에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에 잔뜩 묻은 흙을 파는 동물입니다.
땅을 파 먹이를 찾는 멧돼지의 습성. 무화과는 이러한 습성을 알고 있죠. 식물은 씨앗을 퍼뜨리는 동물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습성에 맞는 전략을 세워 먹히려는 것이죠. 동물을 유혹하는 또 하나의 방법, 색깔입니다. 식물은 색을 만들어내는 전문가입니다. 자연의 거의 모든 색을 식물로부터 얻을 수 있죠. 식물은 씨앗이 준비되면 색깔을 입혀 포장을 합니다. 동물에게 과육이 맛있게 익었다고 알리는 거죠. 블루베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블루베리 표면에 하얀 가루. 이것은 조류의 눈에 띄기 위한 보조장치입니다. 새들은 자외선도 볼 수 있죠. 녹색의 숲에서 유독 눈에 띄는 동물이 있습니다. 포유류도 적고 원숭이도 없는 호주에서 씨앗을 나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죠. 공룡을 연상시키는 머리뼈, 단검과 같은 발톱, 크기 2m의 날지 못하는 새, 화식조입니다. 먹이를 먹는 화식조 새끼. 새끼는 암컷이 아닌 수컷이 보살피죠. 색깔이 있는 열매는 땅바닥에서도 쉽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쉽게 먹힐 수 있죠. 화식조의 목엔 화식조가 먹는 열매 색깔만큼 다양한 색의 벼슬이 있습니다. 이 색깔은 짝짓기 때 먹이의 빛깔처럼 보여 상대를 유혹하는 목적으로 쓰인다는 주장도 있죠. 그러나 화식조는 땅에 떨어진 열매만 먹을 수 있습니다. 높이 매달린 열매는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무화과는 화려한 색을 포기하고 이런 화식조의 한계를 공략합니다. 나무 아래쪽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화식조의 눈높이에 맞춘 열매. 색깔을 화려하게 바꾸지 않더라도 화식조 눈에 잘 띄게 됩니다. 그러나 위치와 색깔 등 시각적 유혹에는 한계가 있죠. 시각적인 유혹은 가까이 갔을 때만 효과가 있죠. 이렇게 울창한 곳에서는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냄새는 가까이 가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독한 냄새라면 더욱더 그렇죠. 두리안은 기내 반입 금지 과일입니다. 하수구에 온 듯한 썩은 냄새 때문이죠. 그러나 이 지독한 냄새를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오랑우탄은 꽤 큰 열매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죠. 이빨을 사용하는 오랑우탄. 오랑우탄 정도가 돼야 열매 껍질을 벗길 수 있습니다. 두리안이 덩치 큰 동물을 기다렸다는 뜻이죠. 냄새는 지옥이지만 맛은 천국입니다. 게다가 두리안은 중독성도 있죠. 두리안 과육은 소화가 되면서 소량의 알코올 성분이 생깁니다. 취하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씨앗은 이것저것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게 되죠. 그러나 식물은 의존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씨앗을 퍼뜨리기도 하죠. 이 식물의 이름은 물가에 산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물봉선의 열매. 꽃말은 날 건드리지 마시오입니다. 물봉선 씨앗은 스스로 폭발해 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물가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식물의 씨앗은 아주 흔한 먹거리죠. 꽃이 지면 꽃은 땅으로 향합니다. 꽃의 끝부분인 씨방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없는 식물이 어떻게 아래쪽을 알고 있을까요? 인간의 귀엔 이석이란 돌이 있어 중력을 느끼죠. 이 식물의 씨방 끝에도 이러한 구조가 있어 중력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땅속에 박히면
훼손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발화 확률은 높아지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씨방자루 끝에서 씨앗이 자랍니다. 씨앗을 스스로 땅속에 심은 땅콩. 자식이 잘 컸으면 하는 욕구. 동물만 이런 욕구를 가진 게 아니죠. 꽃이 진 뒤 씨방자루가 기둥처럼 길어집니다. 하늘을 향한 기둥들. 사람들은 이 식물의 씨앗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무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둥 아래쪽에 씨앗이 있죠. 이제 곧 씨앗은 사라집니다. 이질풀은 마치 투석기처럼 씨앗을 발사합니다.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씨앗은 순식간에 발사됩니다. 식물은 흔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느리다 빠르다는 인간의 관점일 뿐입니다. 식물은 인간과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을 뿐이죠. 이곳엔 더 긴 씨방자루를 가진 식물이 있습니다. 이 창같이 생긴 씨방자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땅에 떨어져야 하지만 잘못 착지해 풀 위에 떨어진 씨앗. 그런데 씨앗은 자꾸만 꼬리를 감으려고 합니다. 이제 완벽한 형태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씨앗은 왜 스프링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심고 나서 꼭 물을 줍니다. 국화 지손이 씨앗은 바로 비가 올 때 펴지기 시작합니다. 파고들기 쉽고 발화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아는 거죠.
씨앗을 심는 최적의 깊이는 씨앗 크기의 1.5배. 씨앗은 이만큼을 거뜬히 파고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굴착 각도를 수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말리지 않은 꼬리 부분이 그 역할을 하죠. 자신을 흙 속에 심는 씨앗. 땅에 떨어진 씨앗들의 마지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땅에 박히기도 전에 스프링이 다 풀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씨앗은 이런 경우도 예상하고 있죠. 건조해지면 스프링은 다시 감겨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번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식물. 식물의 욕망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실새삼은 나오자마자 무언가를 찾습니다. 실새삼에게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3일 이내에 찾지 못하면 죽게 되죠. 기력이 다하려는 찰나, 실새삼이 움켜쥔 식물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실새삼은 다른 식물의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실새삼에 물린 식물은 시들어가죠. 실새삼은 기생식물. 모든 에너지를 다른 식물에게서 뺐습니다. 그런데 실새삼은 눈이 없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암흑이죠. 실새삼은 어떻게 먹이를 찾아낼까요? 실새삼처럼 회전 운동을 하는 거머리. 거머리 역시 눈이 없습니다. 거머리가 입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최대한 뚫린 공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거머리의 먹이는 온혈동물의 피. 거머리에게 온혈동물은 따뜻한 난로처럼 보입니다. 열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먹이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는 거머리. 그리고 낙하. 눈이 없지만 열을 감지해 먹이를 찾는 거머리. 그렇다면 실새삼은 어떻게 먹이를 찾는 것일까요? 오른쪽엔 실새삼이 좋아하는 진짜 토마토, 왼쪽에는 토마토 향을 넣습니다. 그리고 진짜 토마토엔 향이 나지 않게 비커를 씌웁니다. 실새삼은 어느 쪽으로 다가갈까요?
실새삼은 동물처럼 냄새를 맡아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체액은 햇빛과 물을 통해 만들어졌죠. 밤사이 식었던 대지가 데워지기 시작합니다. 일광욕. 도마뱀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변온 동물은 햇빛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야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식물 역시 빛 없이는 살 수 없죠.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숲.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자란다면 빛을 빼앗기게 되죠. 대나무는 하루에 1m씩 자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의 비결은 특별한 줄기에 있습니다. 대나무는 보통의 나무가 가진 단단한 기둥을 버렸습니다. 대신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을 두어 동시다발적으로 자라게 했죠. 또한 20m의 키도 버틸 수 있는 강한 줄기 덕분에 가장 빨리 빛에 다가서는 식물이 되었죠. 잎은 빛을 사냥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빛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잎에 구멍이 뚫린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물은 일부러 구멍을 내기도 합니다. 천지사방에 있는 빛. 그러나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햇빛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지만 어두운 숲속, 키 큰 나무들이 빛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잎이 탄생하게 됩니다. 잎이 스스로 구멍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피도포라는 빛을 받기 위해 나무를 타고 오르는 덩굴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다 보면 위쪽 잎들이 아래쪽 잎들의 햇빛을 가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드물게 빼곡한 숲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 식물은 이 문제를 구멍으로 해결했습니다. 위쪽 잎의 구멍을 통해 아래쪽 잎에 빛을 나누어 주는 거죠. 물론 구멍이 난 잎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전체 잎들이 받을 수 있는 빛의 양은 손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빛이 잘 들지 않는 숲속. 개인의 희생으로 전체는 살아남을 수 있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불씨. 지금은 건기가 최고조인 10월. 이 지역엔 적어도 4년에 한 번씩 산불이 발생합니다. 왈라비는 잿더미 속에서 타지 않은 잎사귀를 찾는 중이었죠. 평화로운 풍경도 자욱한 연기가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혹독한 시기에만 이곳을 찾는 동물이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박쥐. 약 20만 마리 정도가 이 숲에 있죠.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박쥐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야자수입니다. 이 야자수는 근방에서 이곳에서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워터하우스 강 때문이죠. 이 강은 지하에서 샘솟아 건기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박쥐 역시 물을 찾아 이곳에 왔죠. 한낮의 기온은 42도. 잿가루와 고온 속에서 박쥐들이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야자수잎 안쪽, 명당을 찾은 박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박쥐는 그늘을 찾아야 하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갈증과 이로 인한 자리 싸움에 지친 박쥐. 근처엔 마르지 않는 물이 있고 박쥐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을 직접 마실 수 없는 박쥐. 그래서 강물에 몸을 적십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가서 몸에 묻은 물을 핥아먹죠. 해질녘, 갈증을 해소하려는 박쥐의 수는 늘어납니다. 이때 물속에서 박쥐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늘어나는 박쥐. 박쥐에겐 생명의 위협보다 갈증 해소가 먼저입니다. 절정에 달한 박쥐무리. 박쥐와 악어 모두 실패도 늘고 성공도 늘어납니다. 건기의 하늘은 매일 핏빛으로 물듭니다. 박쥐들이 목숨을 걸려 강물로 뛰어들게 만드는 것. 그것은 갈증입니다. 계곡 옆에 모여 사는 식물. 물가에 있지만 햇빛을 피할 그늘도 없고 물에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 식물은 박쥐처럼 날아서 물을 마실 수 없죠. 바위소는 바위에 붙어 사는 이끼류. 잎이 누렇게 변해 얼핏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위소는 스스로 몸을 웅크린 겁니다. 그늘이 없다면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야 하죠. 게다가 바로 앞에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습니다. 이동할 수 없는 식물. 식물이 목마름을 견뎌야 하는 시간은 동물보다 훨씬 깁니다. 역시 몸이 뒤틀려 있는 개부처손. 이들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죽지 않았다면 식물은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식물이 살아나는 것 같은 변화. 단 몇 시간 만에 일어나는 이 변화 때문에 이 식물은 부활식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열대 지역. 식물은 의외의 장소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습니다.
줄타기 하는 식물. 꽃을 피웠다는 것은 이곳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은커녕 흙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케톱시스는 물통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변형된 잎들은 빗물바지 역할도 하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저축. 덕분에 아슬아슬한 공중 줄타기 삶이 가능해지죠. 식물에겐 광합성을 위한 햇빛, 물뿐만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양분도 필요합니다. 로라이마의 뜻은 물의 어머니. 해발 2810m에서 내리는 비가 산 밑 저지대까지 이른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의 연간 강수량은 9,000ml. 지구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라이마의 물이 마를 때는 드물죠. 로라이마산 정상은 평평합니다. 강한 비바람이 모든 것을 깎아냈기 때문이죠. 비 오는 사막. 사람들은 이곳을 그렇게 부릅니다. 비바람이 모든 것을 쓸고 내려간 척박한 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의 흙이라도 있다면 식물은 존재합니다. 정상. 서쪽에 있는 크리스탈밸리. 보석들 사이에서도 뿌리는 내립니다. 척박한 곳에선 뭔가 달라야 살아남을 수 있죠. 헬리암포라는 꼭지 부분에서 나오는 단맛으로 곤충을 유혹해 통 속에 빠뜨려 소화시킵니다. 주로 모기 등의 작은 곤충이 먹이가 되죠. 하지만 물에 빠지지 않는 모기. 물에는 표면 장력이 있어 가벼운 물체는 물에 가라앉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모기를 익사시킬 수 있을까요? 표면 장력은 물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발생합니다. 빗방울이 둥근 것도 이 표면 장력 때문이죠. 그래서 모기는 빗방울에 젖지 않고 튕겨져 나옵니다. 빗방울에 정면으로 맞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죠. 잠시 균형을 잃을 뿐 모기는 다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헬리암포라는 표면 장력을 없애는 계면 활성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성분 덕분에 헬리암포라는 모기를 익사시킬 수 있죠.
물 때문에 영양분이 사라진 땅. 헬리암포라는 물을 제어해 영양분을 얻습니다. 보르네오섬 물루의 석회암 지대. 석회암을 조각한 것은 비입니다. 이곳 역시 지구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곳 중 한 곳입니다. 비는 석회암뿐만 아니라 토양 속 영양분도 쓸어내립니다. 또한 이곳은 지구의 열대 지역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곳입니다. 게다가 땅속의 무기질을 끌어올려 흙을 비옥하게 만드는 화산도 없습니다. 햇빛과 물은 풍부하지만 토양은 척박하죠. 그래서 이곳의 식물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 독특한 기관을 만들어냈죠. 처음부터 이 줄기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만약 붙잡을 게 없다면 무게를 버틸 스프링을 만듭니다. 나중에 이 줄기의 끝부분이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네펜데스 종류는 이 통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부족한 영양분을 얻습니다. 이 네펜데스 주변에는 흰 개미 종류인 터마이츠가 많습니다. 크기가 1cm에 불과해 영양분이 많진 않죠. 그러나 터마이츠는 무리를 지어 움직입니다. 무리 전체를 유혹할 수만 있다면 충분한 영양분이 되죠. 주로 나뭇잎을 먹는 터마이츠. 한 장을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반나절 정도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먹이죠. 네펜데스는 터마이츠의 식성을 알고 있습니다. 통 입구의 하얀 띠가 그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뭇잎보다 훨씬 먹기 쉬운 먹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터마이츠. 터마이츠는 전진만 하려고 합니다. 선두에 문제가 생겼지만 비상사태를 후미에 알려줄 터마이츠는 계속 통 속으로 사라집니다. 계속되는 낙하. 터마이츠의 습성을 아는 네펜데스는 하룻밤새 수백 마리의 터마이츠를 익사시킵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토양. 그래서 이곳에는 동굴이 많습니다. 동굴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에 바닥이 반짝거립니다. 바퀴벌레입니다. 이들이 이곳에 가득 모인 이유는 바닥의 흙 때문입니다. 흙의 정체는 박쥐의 배설물. 배설물엔 영양분이 많습니다. 작은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바퀴벌레가 살고 있으며 곤충을 잡아먹는 거미도 삽니다. 또한 양서류, 파충류, 조류도 사는데 이 모든 것은 배설물 덕택이죠. 해질녘 사냥을 하러 나가는 박쥐. 약 200만 마리의 박쥐가 동굴 밖의 영양분을 동굴 안으로 매일 실어 나릅니다. 박쥐는 동굴 밖 세계와 동굴 안 세계를 연결시킵니다. 동굴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것. 그것은 배설물의 힘이죠. 그래서 어떤 네펜데스는 박쥐의 배설물을 탐냅니다. 이 네펜데스는 박쥐가 언제 배설을 하는지 압니다. 그것은 박쥐가 자고 있을 때죠. 그래서 네펜데스는 박쥐를 재우려 합니다. 아침, 지친 박쥐는 잘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네펜데스는 어떻게 박쥐를 부를까요? 박쥐는 음파로 주변을 인식합니다. 네펜데스는 박쥐의 음파가 뚜렷하게 반사될 수 있도록 뚜껑과 입구의 각도를 조절했죠. 눈에 띄는 호텔 간판을 단 셈입니다. 박쥐도 익숙한 곳을 좋아해 매일 같은 잠자리를 찾죠. 덕분에 네펜데스는 매일 신선한 영양분을 배달받습니다. 흙 속 양분이 적은 이 지역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번성하고 있는 것은 작은 관목과 이끼류뿐이죠. 그래서 동물도 제한적입니다. 나무 두더지, 그나마 가장 크며 가장 많은 배설물을 만드는 동물입니다. 확실하게 배설물을 얻는 방법은 뭘까요? 네펜데스는 변기가 되었습니다. 변기는 앉는 사람의 사이즈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나무 두더지 엉덩이에 최적화된 사이즈. 또한 이 네펜데스는 힘을 주면 깨질 정도로 단단합니다. 배설물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유선형의 디자인. 이 잘록한 구멍으로 배설물을 남기지 않고 모으며 또한
역류를 방지합니다. 인간이 만든 변기와 한 가지 다른 점은 뚜껑 부분에 나무 두더지를 유인하는 하얀 물질을 만든 것. 이 물질 덕택에 나무 두더지는 완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죠. 나무 두더지가 핥아먹는 하얀 물질 속엔 단맛뿐만 아니라 배변을 활발하게 하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조준이 잘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멍에 들어가지 못한 배설물도 결국 비가 오면 씻겨 들어갈 수 있는 구조죠. 이것이 공중에 달린 변기 네펜데스 로이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하루 중 20시간을 자는 코알라. 코알라는 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코알라는 물을 먹지 않습니다. 오직 유칼립투스 잎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모두 얻습니다. 그런데 독성이 있는 유칼립투스 나뭇잎. 동물들로부터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독성이 있는 잎을 소화시키기 위해 코알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냅니다. 생후 3개월 된 새끼 코알라. 어미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독성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만 새끼 코알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 코알라는 특별한 이유식을 먹어야 합니다. 새끼는 주둥이와 팔로 어미의 아랫배를 문지르며 마사지합니다. 초반에 나오는 이유식은 단단해서 거의 먹지 못합니다. 특별한 이유식은 바로 어미의 배설물. 독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어미의 배설물을 먹어야 새끼도 독에 대한 내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세를 고친 뒤 마사지를 계속하는 새끼 코알라. 이제 흡수하기 좋은 상태의 배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약 한 달 뒤면 이 새끼 코알라도 젖을 완전히 떼고 나뭇잎에만 의존해 살아갈 것입니다. 잎은 자체가 영양기관입니다. 소화 흡수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많은 초식 동물이 오직 잎에 의지해 살고 있죠.
영양분이 떨어집니다. 나뭇잎은 거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별 식물에게 아무데나 떨어지는 낙엽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떨어져야 자신의 양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네펜데스는 입을 벌립니다. 입을 벌려 나뭇잎을 받아먹기 위해서죠. 네펜데스는 육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네펜데스는 나뭇잎을 먹습니다. 채식주의자인 셈이죠. 뚜껑이 작고 젖혀진 것도 낙엽을 잘 받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나무 아래에 무리지어 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낙엽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위치에서 낙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실제로 이 네펜데스 속엔 모기유충, 올챙이, 지렁이 등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체가 쌓여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통 속엔 나뭇잎을 분해할 정도의 약한 소화액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펜데스는 입구가 작아 나뭇잎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나뭇잎을 모으려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직경 2m의 아름드리 거목, 약 20m 위에 천국을 향한 계단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나무 기둥을 나선형으로 감싸면서 자랍니다. 잎 한 장의 크기는 약 30cm. 이 지역 사람들이 코끼리 귀라고 부를 정도로 큽니다. 이 식물은 착색난, 나무나 바위 등에 붙어 사는 난이죠. 흙도 없는 20m 높이에서 구할 수 있는 영양분, 역시 나뭇잎입니다. 첫 번째 잎은 낙하 속도를 줄이고 다음 잎이 튕겨져 나가는 나뭇잎을 받아냅니다. 낙하 패턴을 고려한 계단형의 잎 배치. 식물은 나뭇잎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알고 있죠. 이렇게 나뭇잎이 쌓이면 균류가 모여 나뭇잎을 분해하게 됩니다. 균류를 부르려면 되도록 많은 잎을 모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나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나뭇잎 한 장의 폭은 1m가 넘습니다. 또한 거대한 잎들을 꽃잎처럼 배치해 두었죠. 이 식물은 또한 잎에 요철을 만들었습니다. 미끄러지는 낙엽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죠. 그렇게 낙엽은 주둥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인 낙엽은 뿌리 근처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낙엽이 모일수록 이를 분해하는 균류도 늘어나고 나무가 먹을 수 있는 양분도 많아지죠. 나뭇잎을 먹는 나무, 낙엽을 모으기 위해 깔때기가 된 식물들. 조금의 영양분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덕분에 식물은 굶주림에서 벗어납니다. 동물처럼 냄새를 맡아 먹이 식물을 찾는 실새삼. 다른 식물을 뚫고 들어가 채액을 빨아먹기 시작하면 실새삼은 또 하나의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싹이 나왔던 줄기를 스스로 끊는 것이죠. 어차피 뿌리가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부위는 스스로 제거합니다. 뿌리도 잎도 없이 성장하는 실새삼. 햇빛, 물, 영양분 등 모든 굶주림에서 벗어난 식물들은 이제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냅니다. 실새삼 역시 남을 죽이고 얻은 에너지로 이 기관을 만들죠.